민동기 뉴스 정면승부 2부 시작합니다. 1부에 이어서 토론 이어질 텐데요. 1부 마지막에 공수처 관련 이야기하다가 광고를 들었는데 먼저 박성정 의원 반론 듣고 그리고 이재정 의원 재반론 듣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박 의원님. 네네네. 말씀하십시오. 우리 이재정 의원이 상당히 달변이고 하니까 들뭉실을 넘어가고 그 박범계 그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니까 그것도 넘어가는 거는 참았는데 이번에 김학의 사건 관련 또 원전 수사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김학의 사건 관련해서 이 출국 금지가 어떻게 정상적인 절차를 하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그 정권에 관련되는 상황에 문제가 있다는 속속 드러나고 있고 원전 수사 관련해서도 산업자원부 장관과 청와대 산업비서관 관련해서 거의 드러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 현 정권 관련 수사 또 현 정권의 불리한 수사는 전부 공수처로 이첩하고 이런 것이 정치적 판단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고 그래서 검찰에 맡겨서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은 그대로 놔두고 좀 문제가 더 있어서 정말 공정한 수사에 문제가 있다는 사안만 이 공수처로 이첩해야지 지금 같은 우리가 가장 야당 우리 국민의힘에서 가장 우려했던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여권에 불리하거나 청와대에 불리하거나 그 관련되는 수사만 오면 전부 그냥 공수처로 이첩 모든 그 고급 공무원 판검사에 관련되고 경찰에 관련되고 청와대 주변 관련되는 인사 전부 다 넘겨버리니까 이것이 저희들 문제를 삼고 있는 겁니다. 예, 이재정 의원님. 그런 차원에서 정말 공수처 이거 함부로 남용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반론 해주세요. 네, 국회에서 통과시킨 공수처 관련 법의 수사 대상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련된 기준을 전제로 판단하는 거고요. 특히 김학의 전 차관 우리 국민의힘 출신의 대통령의 정부 당시 있었던 일이죠.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전 국민이 알아보는 사진을 못 알아본 검찰, 국민적 공분이 드높았던 그 실체적 진실을 함의하고 있는 사건 아닙니까? 검찰이 스스로의 범죄에 있어서는 관대하고 그것을 덮기 급급했는데 지금의 양상 역시도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물론 그 내용도 하나하나 검토해야 할 바지만 그것이 비호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김학의 전 차관이자 다시 이야기하면은 검찰 개혁에 대한 저항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그림 국민들께서는 보고 계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첨예하게 지금 대립되는 상황이니까요. 의원님, 그 주제를 좀 바꾸시죠. 이거 네, 그러시겠습니다. 예, 평행선인 것 같아요.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이 다음 우리가 이야기할 게 이제 코로나19 지원책을 둘러싼 또 정치권 공방일 텐데요. 자, 정부 그리고 정치권의 공방 이어지고 있는데 먼저 상생연대 3법이라고 하죠. 2월 임시국회 핵심 쟁점으로 떠올 것 같은데 여당에서는 가급적 2월 중 처리를 목표로 한다고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재정 의원님이 그 여당 입장에 대해서 좀 먼저 설명해 주시고 야당 입장 들어보죠. 예, 여당에서 전체적으로 이 총을 통해서 결정이 되는 한 방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 확인된 공감되는 현재 여러 의원님들이 법안을 제출돼서 나와 있는 손실보상이라든지 협력이익 공유라든지 사회적 연대기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은 돼 있었던 거죠. 예. 이제 코로나 사태에서 많은 국민들이 어려운 가운데 특히 중간층이 사라지는 방식의 K자형 행태에 대해서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양상을 조정할 수 있는 국가의 역할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것들이 법률 내에서 또는 사회적인 자발적인 인식 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안들에 대한 총체적 고민을 여당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근데 이 세 가지 법안이 다 어떻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조금 더 중점적으로 보는 법안이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정책의총을 통해서 관련된 내용 논의가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이 법률안 하나하나를 두고 이거는 통과를 시키고 여기에 더 집중을 하자라는 그 구체적인, 고민들이 드러난 상황은 아니지만, 예. 어느 법안 할 것 없이 또는 법률을 통한 것이든 또 다른 정책의 보완을 통해서든 간에, 시급하게 현장에서 필요로 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점,
정도까지는 공감됐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야, 구체적으로 법안 통과에 대한 뭐 우선순위라든지 어느 법을 기준으로 한다든지 등등에 대한 얘기가 논의가 됐던 건 아니고요. 그 방향성 그리고 또 필요성에 대한 각 의원들의 공감대를 정책의 통해서 확인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 야당에서는 결국은 4월 보궐 앞두고 지금 이런 이야기 나오니까 선거용 아니냐, 선거용으로 금품 살포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하시던데요? 예, 야당 계속 늘 그런 주장하셨고 지난 총선 앞두고도 모든 정책, 국민께 도움이 될 만한 정책은 다 선거와 관련이 있다. 라는 식으로 이제 표와 관련이 돼서 표를 의식해서 하는 정책이다라고 밀어붙이시고 계신데요. 그렇게 국민이 정말 얕은 판단을 하시지 않습니다. 국민이 투표권을 행사하실 때는 그 정책이 정말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는 정책인지 여부를 따져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그렇게 단발적인 표 선택권에 결정적 영향을 줄 것 같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보다는 정말 그렇게 국민께 울림이 있는 정책이라면 함께 하시는 게 맞겠다는 이야기는 아마 이 방송을 통해서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예, 박 의원님. 네네. 우리 이재정 의원 야당이 늘 주장하던 이야기다, 선거용이다 이런 말을 함부로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우선 드리고 싶고요. 예. 우리도 이 3법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정상적으로 진행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예. 원래 그 손실보상법도 여당은 이번에 1월 20일 엊그제 개우 나왔지만 코로나 손실보상법이라고, 작년에 우리는 작년 4월 달에 이미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100조 원 예산 확보를 해가지고 하자. 예. 그리고 작년 말에 송석준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먼저 이 안을 다 제안했던 겁니다. 예. 우리 있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이제 그 선거가 필요하니까 자기들이 한꺼번에 무슨 당 대표를 비롯해서 왕창 내놓는데,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은 이제 선거라는 개념을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 또 두 번째는 이 손실보상법만 해도 100조 원이 넘게 들어가는 앞으로 흥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걸 안고 있습니다. 예. 여야가 충분히 공감대 합의하고 그 방안에 대해서 해도 늦지 않고, 선거를 앞두고 하지 않고 지금부터 정상적인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해도 늦지 않은데, 선거 앞두고 하나의 어떤 이런 형태로 하니까 이제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도 반드시 필요하고 또 정상적인 절차에 큰 문제 없이, 그러나 이 정부 들어와서 우리나라 부채 비율이 550조 정도 됐는데 지금은 1000조 가까이 돼서 더블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렇게 또 100조가 들어가면 이 돈은 우리 세금 아니면 우리 후세대 세금이 갚아야 되니까 정말 필요한 데만 제대로 들어갈 수 있도록, 또 우리 국가의 어떤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자는 차원에서 저희들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박성중 의원님. 너무 이렇게 말로만 가지고 또 선거용으로 말로만 가지고 하지 말고 정말 국가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나가려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변함이 없습니다. 의원님. 네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작년 4월에도 100조 얘기했고, 오늘 또 대통령 긴급명령으로 피해 지원 100조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거기에는 지난 4월 달에 했던 거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러면은 그 의원님 포함해서 다른 의원님도 다 동의하는 내용입니까? 우리 내부에는 100% 이게 동의한다고 말씀은 드릴 수는 없겠지만 상당수 의원들이 지난 4월 달에 차라리 이거 코로나가 발생했으니까 내년 예산, 그렇게 올해 예산에 100조를 확보해가지고 요거에 대한 걸 쓰자 했더만은 여당에서는 아예 무시하더만은 이번에 이걸 제시한 겁니다. 아마 제가 생각은 이거는 제 개인용입니다만은 여당이 이번에 선거 때문에 큰 그림을 그리려고 그때 100조 원을 이번에 이렇게 내놓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되면 여야가 큰 의견은 다르지 않는 것 같은데. 이재정 의원님. 근데 지금 정세균 총리나 이재명 지사 또 이낙연 대표나 또 이게 이야기가 조금 홍남기 부총리나 이야기가 좀 다른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당에서 좀 해결을 먼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말씀 주신 주체들만이 아니라 지금 국회에 제안된 손실보상법 내용도요. 강훈식 의원안 같은 경우는 1조 정도 남짓의 예산을 요구하는 법률이고요. 민병석 의원님 안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우리 의원님께서 박성중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100조 규모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차원, 다양한 정도의 여러 가지 안들을 다 이제 논의 안으로 던져놓은 것입니다. 그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했다.
라고 자신 있게 먼저 말씀하실 만큼 이 법률의 방향에 대해서 동의를 하신다면 국회 안에서 진지한 논의를 이어가시고요. 어떤 식으로든 이제 늘 말씀하신 것처럼 졸속입법이 아니라 진지한 논의 끝에 시간적으로 더 느려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지금 코로나 상황이라는 것 자체가 적시 집행이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아니면 나중에는 정말 정의롭지 못한 집행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점까지 감안해서 국회 안에서 조금 정쟁을 지양하고 건설적인 논의를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야당도 의견은 다르지 않은 것 같아 보이시네요. 예, 그렇네요. 자, 또 하나 중요한 이슈가 지금 저희가 한 4분 정도밖에 안 남아서 좀 빨리 마지막 이슈로 가겠습니다. 보궐선거 이야기 나왔으니까 그쪽 가야 될 텐데 일단 부산시장 보궐선거 이야기를 좀 해보죠. 민주당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가덕도 신공항 폄하 발언했다. 그러면서 굉장히 맹공을 퍼붓고 있던데 국민의힘에서 TK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가덕도가 부산으로 가면 안 된다. 이런 의견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의견이 계속해서 표명이 되면 부산 선거에 조금 불리해지는 거 아닙니까?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서 우리 내부에 100% 그 의견이 일치된 건 아닙니다. 예. 예를 들어서 상당수 부산 지역 경남 쪽 사람들은 가덕도 신공항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고 예. 또 경북 쪽에서는 이미 결론 난 것을 또다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예. 그렇지만은 어느 정도 서로 합의를 봐서 좀 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어떤 의견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도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서 국가의 여력이라든지 이런 게 되고 또 공항의 어떤 기술적인 문제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 가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반대하지 않습니다. 예, 크게 반대하지 않는다. 이재정 의원님,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보다는 조금 여유로울 것 같은데요. 이 이슈에 대해서는? 예, 어찌되건 간에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이제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있어 왔고, 그런 주민들의 의견이 단순히 이제 지역의 어떤 이익을 위한 것들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이익을 봐서라도 그 지역적 특수성에 걸맞는 공항을 위해서는 가덕도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 있어서 우리 당은 좀 결연한 입장이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국민의힘 측에서 어떤 발언이 나오건 또 어떤 갈등이 있던 간에 그 지역 주민들도 또 국민들도 어떤 발언이 나왔다고 해서 안심하고 아니고가 아니라 야당 내에서는 아직도 이제 조율될 수 없는 어떤 상황이 있다는 점이 또 이제 표심에도 반영이 되고 또 평가에도 반영이 되지 않겠나 싶고요. 네. 야당 역시도 국가적 아젠다, 사실 지역 이슈 같지만 이것 역시도 국가적 아젠다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당내 갈등이 있겠지만 피하지 마시고 입장을 좀 정리하시는 것도 되려 선거를 위해서 야당에게도 도움되는 일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예. 저희들 입장 정리 끝났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저희들도 우리 이재정 의원이 입장 정리 마치 안 된 것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기관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자기 의견과 다른 목소리를 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것은 다수의 의견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 다수의 의견은 가덕도로 가자는 입장으로 정리되었습니다. 당내에서 반대 의견도 있지만 다수는 가는 게 맞다 이런 의견이란 말씀이죠? 네네. 예, 알겠습니다. 이재정 의원님. 네. 서울시장 선거를 좀 이야기해보면 지금 박영선, 우상호 두 사람만 민주당 후보로 결정이 지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국민의힘 혹은 또 야당보다는 흥행이 좀 덜 되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이 있던데요? 네. 국민의힘이야 다른 의미의 흥행이 아니라 국민의힘 외부에서 이제 흥행 요소를 가지고 오셨죠. 우리 안철수 후보님께서 가지고 오셔서 그 부분이 굉장히 지금 논란 안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단순한 흥행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이제 공백에 이른 어떤 서울시장 그 공석에 어떤 분이 마땅한지에 대한 국민의 인식에 가닿을 수 있는, 국민의 요구에 가닿을 수 있는 후보의 진정성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면면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최대한 그 과정들을 국민께 노출하고 그 가운데서 그것들을 이제 흥행이라는 말로 또 대체해 부를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충분히 보여드릴 수 있는 정선 과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반대로 야당은 안철수 의원
전 대표 얘기를 했으니까 이게 국민의힘과 단일화가 부드럽게 잘 된다면 선거에서 당연히 플러스 알파가 되겠습니다만은 이게 제대로 안 되면은 또 마이너스 요소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뭐 단일화 과정에서 지리하게 논쟁과 뭐 이렇게 싸움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보세요? 당연히 뭐 그런 가능성이 개연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저희 국민의힘에는 지금 후보자가 14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어허, 예. 14분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들이 이제 일반 면접을 거쳤고 내일 좀 예비경선 후보자를 발표할 예정이고요. 예. 2월 5일 날 4명으로 줄여서 3월 4일 날 완전히 1명으로 이제 마지막 선택이 되는데요.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원래 잘 되는 집안은 사람이 많이 모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민주당은 뭐 2명밖에 안 되니까 박주민 의원이라든지 많은 사람이 나오다가 다 들어갔으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한테 분위기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 앞으로 약간 저희들도 더 조심하고 어떤 서울 시민의 마음을 얻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의원님이 지금 말한 타임라인을 보면은 안철수 대표의 합당 뭐 입당 이슈는 뭐 당대당 통합 이슈는 지금은 이제는 없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아닙니다. 가능성은 있습니다. 어허. 2월 3월 4일까지가 이제 한 명으로 줄여지기 때문에 예. 그 이전에 예를 들어서 뭐 입당이라든지 합당의 가능성이 되면은 우리 다른 후보들하고 같이 붙는 것이고 그 이후에 들어오면은 우리 한 명으로 좁혀진 사람하고 1대1로 예.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열띤 토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25일) 오늘 오전 0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437명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17일 300명대로 떨어진 이후에 8일째 300명 중후반 또 400명대 초반 수준을 유지했습니다만 방역당국에서는 안심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전 IEM 국제학교에서 120여 명이 넘는 집단 감염이 발생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장을 지냈죠.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정기석 교수 전화로 연결합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방금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만은 뭐 어제는 주말이기도 했고 해서 검사 수가 좀 떨어져서 300명 밑으로 만일 대전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뭐 200명대 후반이 나왔을 것 같았는데 다시 400명대가 넘어갔습니다. 큰 고비는 넘겼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최근 신규 확진자 추이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뭐 잘 내려가다가 지금 어제하고 오늘 사이에 다시 이제 숫자가 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예. 사실 이제 지난 18일부터 일부 업종을 많이 완화를 시키고 최근에는 날이 이제 아주 푸근해지면서 이동량도 상당히 많이 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부터는 그렇게 우리가 1000명대에서 400명까지 떨어질 때와 같은 그런 속도로 더 떨어지지 않을 우려가 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걱정이 있고요. 예. 특히 지금 여기저기서 생기는 좀 집단 감염들은 앞으로 상당히 그 뿌리를 뽑는 데 시간이 좀 걸릴 거라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예, 특히 대전의 한 국제학교에서 집단 감염. 뭐 확진율이 80%가 넘는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어제 전체 확진율 보면 또 1.9% 상당히 좀 높아졌더라고요. 정세균 총리도 제2의 신천지 혹은 BTJ 사태로 비화될까 우려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태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예,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환자 숫자가 줄어들어서 검사 숫자도 줄어드는 중에 예. 같이 양성률도 줄어야 되는데 양성률은 상대적으로 올라간다는 얘기는 검사를 좀 덜 한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걱정이고 지금 대전의 이 국제학교 사태는 양성률이 너무 많습니다. 예, 이게 158명 중에서 127명이 양성이 나왔다는 것은 상당히 긴 기간 동안 이 사람들이 방역 수칙을 지키지 못하거나 안 한 상태에서 섞여 있었다는 얘기인데요. 예. 단일 집단 양성률로 저는 아마 거의 최고가 아닌가 싶습니다.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80% 가까이가 단체로 감염이 됐을지 참 의아할 정도로 굉장히 놀라운 숫자이고요. 과연 이걸로 그치겠느냐, 주변에 파급 효과는 없었겠느냐라는 거고, 이미 비슷한 계열에 있는 그 학교가 있는 광주에서도 벌써 양성자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까딱 잘못하면 지금 중도변에서 우려하는 대로 제2의 신천지 사태 같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대목입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1월 18일부터 22일까지 양성률이 1%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3일 날이 1.54, 24일 날이 1.90 이렇게 되기 때문에 좀 걱정이 되는데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는 이따가 대전시장을 연결해서 3부에서 알아보기로 하고요. 지금 학부모들이 제일 걱정인 것 같습니다. 이 3월 새학기에는 저학년을 중심으로 등교 수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었는데 지금 어쨌든 이 대전 IM 국제학교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또 등교 수업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걱정도 되거든요.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이제 그 비인가 학교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랑 우리가 지금 제도권 안에 있는 학교랑은 방역에 대한 여러 가지 교육이나 대비가 다르다고 봅니다. 그 질병관리청장이 이 교신 저자로 되어 있는 그 논문에 참여한 그 저자들이 제가 보니까 질병청에 있는 상당히 역학 전문가들이에요. 오랜 경력을 가진. 그래서 그분들이 공저자가 돼서 논문을 발표했다는 것은 그만큼 신뢰가 높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전파가 학교 내에서는 드물었다. 네, 상대적으로 드물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방역 5단계를 좀 재정비할 때에 학교에 대해서는 가급적 빨리 열고 닫을 때는 조금 늦게 닫는다는 원칙을 조금 적용할 필요가 있고요. 실제로 지금 다른 선진국들에서도 학교는 가장 늦게 닫고 가장 빨리 열어야 된다라는 그런 공감대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특히 각급 학교의 1학년들은 지난해에 제대로 학교에도 잘 못 가면서 지냈기 때문에 금년에 또 1학년들이 이렇게 경험을 못하게 된다는 것은 학력 격차도 커지고 인성을 유지하는 데도 상당히 교육에 좀 문제가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조금 이거는 전향적으로 계약에 대해서는 등교 계약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교수님 지적한 것 이외에도 또 빈부 격차에 따른 학습 격차도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지적하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청취자분들도 그렇고 특히 자영업자들이 궁금해하고 걱정해하는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 지금 31일까지 종료 예정이죠. 정부 당국에서 400명 이하로 유지되면은 저 거리두기 단계를 완화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제 이 숫자가 올라갈 때는 급하게 따라갔는데 내려갈 때는 사실은 굉장히 천천히 내려갈 거기 때문에 이 완화를 언제 할 건가는 정말 어렵습니다. 완화를 천천히 하면 방역에는 도움이 되지만 경제적으로는 타격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오랫동안 보고 있던 숫자가 있습니다. 주평균 300명대입니다. 그래서 주평균 300명대 아래로 내려가면 수도권이라 할지라도 지금 2.5단계에서 2단계로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다면은 섣불리 낮췄다가 우리가 지금 민족 최대 명절인 설도 편안하게 만나기가 좀 어렵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날씨가 조금 오늘도 좀 많이 따뜻했는데 따뜻해지기를 기대하는 분도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 확실히 조금 도움이 되겠죠, 방역에는? 네, 날씨요? 날씨는 사실 굉장히 그 중요한 팩터인데요. 지금 금년에 우리가 날이 갑자기 추워지면서 추위가 오래가면서 상당히 문제가 많았었는데 날씨가 따뜻해지면 좋아질 건, 환경이 좋아질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19의 지금 움직이는 모양을 보니까 남미 같은 경우는 지금 여름인데도 불구하고 코로나19가 가라앉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난 여름에 우리가 8월 14일을 기점으로 해서 2차 파동을 봤었고 그래서 날씨가 풀어지는 것은 하나의 요건이 완화된다는 것이지 날씨 풀어지면 좋아질 것이라고 마냥 기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렇게 봅니다.
예, 브라질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세계 각국에서 또 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그 상황이 좀 심각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도 걱정은 하고 있어야겠죠? 예, 이 변이 바이러스는 저는 언젠가는 우리나라에 들어온다고 봅니다. 예. 다행히 지금 방역 당국이 국경에서 철저히 막고 있기 때문에 공항에서 또 격리 중에 발견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마도 그 사이에 영국 같은 변이 같은 경우는 9월달에 시작했으니까요. 그리고 브라질 변이도 일본에서 처음 발견을 해서 그렇지 그전에도 아마 돌아다녔을 겁니다. 예. 그러나 이제 변이가 있다고 그것이 끝까지 살아남는 게 아니니까 우리나라에 아마 들어왔더라도 조용히 한두 사람 감염하고 끝났을 가능성은 있는데요. 이제 알았으니까 저는 지금 매일 그래도 10명, 20명씩 해외 유입자, 입국자들에서 발견되는 게 상당히 좀 깨름직합니다. 그래서 조금 비용과 시간이 들더라도 해외에서 들어오는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유전체 전장 검사라는 게 있거든요. 예. 그래서 변이를 철저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검사를 적극적으로 수행을 해서 매일매일 해외에서 들어오는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변이 여부를 확인하고 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예. 마지막으로 백신 상황 좀 여쭤보죠. 2월 말에 방역 당국이 접종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아마 다른 나라보다는 우리가 조금 그 속도가 빠르게 접종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백신에 대한 불안감 또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네. 이게 지금 저도 오늘도 이제 외래를 보면서 많은 환자들이 저한테 늘 오던 환자들이 이 백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봅니다. 예. 네,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해당이 되는 날짜가 안 됐으니 좀 기다려 봅시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백신이라는 게 최소한 5년 개발해서 나와야 되는데 1년 만에 좀 뚝딱 만들어가지고 임상도 완벽하게 끝나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외국에서 맞기 시작하니까 우리도 이제 부랴부랴 준비를 하는데요. 예. 안전성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해서도 안 됩니다. 예. 왜냐하면 그만큼 이 완전 이물질을 건강한 사람 몸에 넣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심각하게 봐야 되는 거고요. 당장 지금 화이자 모더나 95% 자랑하는 것도 알레르기 반응이 다른 백신보다 훨씬 높지 않습니까? 예. 그런저런 것들을 봐서 우리는 좀 더 신속하고 투명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만이 국민 각자가 내가 이 백신을 맞아야 되겠다라는 확신 서게 하는 길이기 때문에 정말 이번에 질병청에서 관리하는 이 백신 프로그램은 신속 투명하게 그리고 항상 팩트에 근거한 얘기들을 해야 되고 또 덧붙여서 언론에서도 자꾸 이제 성급하게 나빠지는 얘기들을 확인 없이 좀 안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보를 투명하게 오픈해야 된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정기석 교수였습니다.